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더 찬스를 쓰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때 하락장을 맞추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락장을 어떻게 딱 맞추셨는데, 뭐 맞추게 된 어떤 지표를 쓰신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거를 예측하셨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다양한 경제 변수 리처를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전망했을 때 예.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빠진다고 올해 많이 나빠진 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모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쵸. 그래서 제 모델에서 나쁜 수치가 나오면은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에 뭐 좋은 수치들이 나오면은 어떤 거 좋은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죠. 아, 수출 금액이요? 예, 일평균 수출 금액이요. 예. 우리 경제 수출 의존도가 예.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평가해 보니까 작년 4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 코스피가 무려 40%나 가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은 증가하지만은.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네, 그런데 뭐 코스피가 30%가량. 그래서 사실 포인트로 하면은 거의 100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포인트로 치면 역사적 급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기 둔화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경기 둔화고요. 예.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뭐 1분기 그래도 0.6% 성장했고 예.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1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6% 성장했고요. 2분기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그 애틀란타 연준이 2분기 GDP를 미리서 추정해가지고 뭐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2.1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경기 침체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국 올해 소비가 늘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대부분에서 성장을 많이 깎아먹은 거거든요. 예,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좀 나쁜 쪽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 내년에는 예. 아마 소비가 줄어들면서 다시 침체에 빠질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좀 회복됐다가. 예. 그래서 요새 그 이중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침체를 보였다가 약간 하반기 회복됐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렇게 이제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한국이라던가 글로벌적으로도 다 전반적으로 다 끌고 내려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나 되거든요. 뭐 미국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쁘면은 전 세계 경제도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미국발로 위기가 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2009년에 V자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중국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도 살아났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좀 미국이 뭐 좀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중국 경기는 어떨까요? 2008년 미국에 위기가 오고요. 중국 경제가 2009년에 9%, 2010년에 10% 성장했어요. 엄청난 성장. 예, 그래서 10% 성장하니까 미국이 어려워도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극복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뭐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일부 경제학자들이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국 경제 성장을 내용을 보면요,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세계 평균 비중이 22%였는데요. 중국은 한때 48%까지 늘어납니다. 집중적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그 뒤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좀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리는 은행도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중국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09년, 2010년처럼. 그러면 좀 중국을 대체할 만한 좀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국가들이 좀 보일 만한 데가 있나요? 우리 수출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가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세안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이런 나라인데요. 이게 2000년에 11%에서 올 6월 통계까지 보니까 19%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이 지금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선은 보릿고개를 좀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릿고개가 좀 예. 시작된 거죠. 예. 지금은 저 금융시장이 먼저 충격을 받고요. 예. 내년은 실물시장 충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의 위기의 원인이 그게 원인인 건가요? 그렇죠. 아. 2020년, 2008년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냈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예.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리고 특히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어요. 예. 전 세계가 부채의 성장인데다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고 돈을 줄인다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저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붕괴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크잖아요. 이거 터지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닐 건데.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주식 가격에 비해서 소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도 미국 집값이나 우리 집값이나 상당히 거품 영역이 있습니다. 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소득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렌트 가지고 평균 평가에도 30-40% 가대평가 되게 나와요. 그럼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헝다 사태 이후로 네. 부동산 경기가 좀 꺾였다. 네. 부동산도 좀 위험하다 이러는데 좀 어떤가요, 거기는? 사실 2009년, 2010년 제가 중국 경제가 9 내지 10% 성장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그때 부동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투자했던 건설 회사들이 지금 부실해지고 건설 경기 위축되고 있으니까 사실 헝다 같은 거는 정말 구조조정이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너무 경제에 충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잠재해 있는데요. 저는 헝다 같은 기업이 말이라 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예. 예를 들어서 G29가 평균 가계부채가 GDP 대 65%인데 우리 작년 말 107%거든요. 그런데 기업 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부채가 한때 GDP 대비 163%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155%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아직도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예. 중국이 이제 기업 부채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안정성장 단계에 들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기업 부채 다 해결하려면 엄청난 단기적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서서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고용, 경제 충격이 크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잠재적인 리스크를 이제 지금 떠안은 상태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태고 이게 서서히 다 해결이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97년 외환위기가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죠. 30대 재벌중 11개 제도가 은행 14개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IMF 처방에 따라가지고 빨리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도 그렇게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병원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수술 받은 거고 중국은 지금 약으로 치료할게요. 이제 약으로 치료하고 통원 치료하기에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저는 그 중국 주식 투자 사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요. 근데 그런 시점이 저는 몇 년 이내에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한 2, 3년 이내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동산 기업들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조치가 나올 때가 되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보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죠. 코스피도 많이 하락했죠. 근데 한두 달 보니까 중국 증시는 그래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중국 주식 투자할 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멀리 내다보면 미국 주식보다는 중국 주식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이 구조조정 시간은 걸리지만 저는 2, 3년 내내 구조조정 어느 정도 하고 중국 경제가 질적 안정성 국면에 들어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다보고 그러는지 미국계 금융회사,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건, 골드만삭스, 특히 일본 노무라증권 같은 데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JP모건이 작년에 그동안은 외국인
그 금융회사 중국 들어갈 때 예. 합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중국 금융회사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JP 모간이 100% 증권 자회사를 중국에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다 그렇게 100% 지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 중국이 예. 유한화 국자를 하면 금융광고를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은행업 개방해버렸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리고 2021년에 증권업, 보험업,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물론 뭐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얻기는 어디 하냐. 일단은 하게끔은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JP 모간이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기에 정말 훌륭한 거 인재들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중국 진출을 늘리느냐.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저도 뭐 세계 머니맵 지도를 보니까 2035년에 이제 세계 경제 순위를 보니까 일본이 좀 내려가고 중국이 1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 되면요. 예. 중국 전체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은 네. 뭐 미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낮죠. 네. 미국이 6만 달러가 넘는데 중국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으니까요. 근데 국가 전체 GDP로 보면은 참 중국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요.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거든요. 네. WTO. 맞아요. 그때 중국 GDP가 세계 차지하는 비율이 2%였어요. 근데 작년에 18%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18% 의미가 뭐냐면은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1994년에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18%였거든요. 근데 지금 5%로 일본이 추락했고요. 예. 중국이 2%에서 18%로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세를 한번 전망해 보니까 2029년 되면은 중국, 미국이 지금 중국이 18%, 미국이 25%인데요. 예. 중국, 미국이 22%로 거의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2030년 가면은 중국이 미국을 좀 앞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 초기 국면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내년 하반기 무렵이라고 생각해요. 2023년 하반기? 예. 1년 더 남았네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예. 거품 붕괴되고 있는데 예.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위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요새서야 그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요새 나와요. 네. 사실 뭐 제가 작년에 이 책 이전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예, 알아요. 그 책을 제가 다시 보니까 예.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거의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조금만 더 늦게 냈으면 타이밍이 딱 맞게 나왔을 텐데, 그쵸? 네, 근데 좀 그때는 사실 저 주가 3,300 갔는데 제가 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 장난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회 건수가 뭐 100만 건이 넘고요. 예. 댓글은 저는 잘 안 봅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담당 기자가 자기도 욕 엄청 얻어먹었다고. 그럼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나요? 이 책은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다,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경기 둔화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아마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부를 늘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1부에서는 저희 사심 담긴 이야기만 했고요. 이제 2부에서는 좀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